이거는 문제 없죠? 타장은 어때요? 다 맞췄어요? 은빈이도? 좋아. 문항으로 가볼까요? 정진사전 8번부터. 문학은 몇 개 틀렸어, 선생님? 총? 은빈이. 한 개? 한 개? 세 개?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아, 전부 다 풀었어? 아, 그럼 좀 답점이 어때? 너, 야, 좀 아쉽다. 좋아. 나 하나만. 너몇 번 걸렸어? 저 근데 이번에는 문학을 22분 걸렸는데 어, 싶어가지고. 그 적정 시간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번에 소설에서 되게 빨리 끝쳐서 어디서 틀린 거야? 18번부터 21번까지 중에 틀린 거 있어요? 너도 없어? 안 틀렸어? 19분. 19번? 일일이 이거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잠시만. 틀렸으면 몇 퍼센트겠어? 4번. 그럼 1, 2, 3번 이렇게 지나간 거잖아. 아쉽네. 읽기는 다 읽었나? 본문? 중요 전까지만? 1, 2번은 제꼈을 것 같고, 3번이 답인데 아쉽게도 4번을 선택했는데 4번. 자, 박 씨는 자신의 천지를 한탄하며 금강산 신령의 자비로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금강산 신령의 자비로움, 박 씨, 어디 있나요? 금강산 신령의 여승이 말하길 여긴가요?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 왔더니 이렇게 되는데 여긴 충청도 괴산에 모쩍 떨어져 있는 금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젯밤에 신령이 말하길 오늘 밤에 귀한 손님이 이를 것이니 착실히 접대하라고 하였기에 이렇듯 맞아 모시니 원간의 부인은 일시의 고생을 한스러워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소승과 함께 머무셔서 좋은 때를 기다리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박씨가 말하길 원컨대 대사는 대자 대비를 드리우사 자비를 베푸셔서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은혜가 잊지 못한다. 난망 잊지 은혜를 잊지 못할까 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계속 지낼 수 있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움은 대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여승이 대사예요. 이해됐니? 엉뚱하게 그걸 선택한 거고 나머지의 노인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꿈에서 노인이 와서 위기사항이 있으니 구하려고 왔다는 정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자비로움이 언급된 건 여기고 그죠? 대사 여승의 자비로움을 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여기를 볼까? 노인을 따라 방에 들어간 박 씨는 눈앞의 인물을 자신이 아는 다른 인물로 착각했다. 노인을 따라 방에 들어갔대요. 여기 있네. 어젯밤 꿈에 보였던 노인이 또 이르러 가로질러 섰다가 박 씨를 보고 급히 큰 방으로 인도하고는 박 씨가 주저하다가 노인을 따라 큰 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인 장 씨가 혼자 앉아 있다가 박 씨를 보고 급히 일어나 합장하면서 절하거늘 박 씨가 놀라 답례하니 그 노인이 말하길
이미 오실 줄은 알았거니와 먼 길에 평안히 오셨습니까? 박 씨가 눈이 정신없어서 어지러워 바로 보지 못하니 노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는 말로 들리더라. 그래서 박 씨가 그 말을 들으며 가장 이상히 여겨 봐봐. 노인을 따라 방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 장 씨가 급히 일어나 합장하고 절하니까 박 씨도 답례로 절했단 말이야. 그러면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자세히 봤더니 여승이 장씨는 간대였고, 자 시어머니 장씨인 줄 알았는데 합장하고 절한 게 누구예요? 여승인 거죠. 그래서 3번 선지 박 씨는 눈앞의 인물이 자신이 아는 다른 인물 시어머니 장씨인 줄 알았는데 여승이었던 거야. 순식간에 텔레포팅 금강산으로 이동한 거죠. 문 열고 딱 들어왔더니 무슨 게이트처럼. 자 여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됐어요? 뒤에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우 관동배우 진짜 짜증나는 작품인데 간은 나중에 해석을 한번 해보고 22번부터 26번까지 중에 질문 25번은 뭐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어? 4번 1, 2, 3, 4 쭉 갔는데 D는 몸을 부양하는 것과 마음을 부양하는 것의 가치가 같지 않다고 보는 나의 생각을 제시하기 위한 진술인데 밑줄 친 데만 보지 말고요. 그 앞뒤의 내용을 같이 읽어주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문학이나 독서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D를 보면 알파벳 D. 내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앞부분에도 한번 볼까요? 많긴 하지만 사람들은 마른이나 사리고 조편을 건너고 목숨 수수가 가파른 발을 지나 등에 땀이 흐르고 보스를 머리치는데 기어코 한번 구경하고자 많은 것을 좋은 대단한 일로 여긴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현악기 피를 얹어낸 음악으로도 부족해 쨍그랑는 물소리와 사납게 쏟아진 폭소를 듣고 기뻐하려는 것이고 꽃나무 골동품으로도 부족해서 가파른 봉우리와 괴석들 괴이한 바위들을 보고 즐기려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게 여러 장소를 거친 후에 땀을 엄청 흘리고 구경을 해야 좋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목에 욕심에 탐닉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요 정도로도 괜찮다고 보는데 굳이 더 찾아가지고 또 굳이 더 찾아가지고 보고자 하고 욕심내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엔 욕심이 많은 것인데 어째서 세상은 이 사람들을 맑고 고상하며 마음이 편안하고 담백한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뭐야? 저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통 맑고 고상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담백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내가 볼 땐 어떻다? 욕심이 많고 욕심에 탐닉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하면서 보면 귀와 눈이 부르는 소리와 꾸짖는 소리를 구분하고 자, 귀와 눈이 부르는 소리와 꾸짖는 소리를 구분하고 평탄하고 험한 것을 알아채는 것은 자, 눈은 요걸 알아채는 거고 귀는 이걸 알아채는 겁니다. 모두 육신을 부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것들은 마음을 부양하는 것. 산이 금은보화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해 이롭게 쓰도록 하는 것은 모두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가파른 봉우리나 괴석들, 쨍그레는 물수는 급해서는 폭포가 구경거리가 되어 제공하는 것은 마음을 부양하는 것. 부양하는 것. 몸을 기르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탐닉하면 욕심이 된다. 그러나 마음을 기르는 것은 설령 탐닉해서 빠져나올 줄 모르더라도 군자는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고 있다. 이런 거야. 이거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욕심이 많다고 보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맑고 고상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저건 마음을 기르는 것이어서 비록 탐닉, 욕심을 내더라도 그걸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마음을 부양하는 건, 이랬니? 마음을 이렇게 북돋게 만들어주는 건 욕심을 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래? 내 친구인 심화적 이기적 금강산으로 유담을 떠나려 한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이 글을 써서 준다. 왜? 두 사람이 마음을 기르는 법을 알았으면 싶어서다. 그래서 금강산으로 가는 거 마음을 키우려고 기르고 싶어서 그거는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지금 몇 번 선? 4번 선지. D는 몸을 부양하는 건 사소한 것이라도 욕심을 내는 거고 마음을 부양하는 건 아무리 욕심을 내도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가치가 같지 않다고 보는 나의 생각을 제시하기 위해서. D에서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요걸 제시하기 위해서 D를 쓴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25번에 요 2번 선지 잠깐 보죠. B는 A에 대한 답으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려는 글의 주제의식.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글의 주제의식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런 사람들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주제는 뭐예요? 당연히. 아, 그래서 금강산 유람하는 건 자연을 찾고 이런 건 이목을 탐욕, 욕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것이었다. 마음을 기르는 것이어서 저건 욕먹을 게 아니구나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지 않아요. 이 글의 주제는.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찾아가는 건 마음을 부양하는 것으로서 좋은 일이다. 라는 걸 평가하고 자기 친구가 금강산 가는 것에 대해서 북돋워 주려고 하는 글이에요. 됐습니까? 또 질문. 넘어가 볼까요? 관동다공은 시험 안 나올 겁니다. 마당 깊은지? 또 됐나? 질문. 어? 응? 이해는 돼? 뭐 틀렸는데? 틀렸으면? 28번. T를 잠깐만 볼게요. 보기 박스만 잠깐 봅시다. 32번에 보기 박스. 꽃의 개화, 피는 걸 소재로 삼아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나 존재들 사이의 경계가 무화된, 사라진 합일의 상황을 형성한 시다. 그러니까 꽃의 개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감각을 집중해 꽃을 자신의 의식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개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때 시인은 시공간의 압축과 확장을 통해 그러한 감각,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 꽃에 집중하는 감각의 고두 상태나 존재들 간의 경이 무화된 상태로 그려 설명해 보고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개화는 화채는 꽃이고요. 석류꽃이 피는 거고 그 피는 걸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라고 얘기하고 저 옛날 원시의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러가 파동, 꽃잎을 적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꽃이 피는 건 꽃망울이 터지는 건 나름의 생명의 탄생인데 이 지구상의 생명의 탄생은 원시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 최초의 생명의 탄생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방안을 한가득 석류꽃이 물들이고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별건 없죠. 나머지는 됐네요. 한 개, 아마추어나 한 개, 많이 틀려도 두 개. 응. 그러니까 이게 과연 틀릴 거였을까? 저 33번도 틀렸습니다. 몇 번? 33번. 33? 이것도 어떻게? 기억이 밑줄 쳤으면 그 앞뒤의 내용도 같이 봐주기. 33번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디요? 2번. 기억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존재의 내면은 니은은 활기차 보이지만 불안해하는 존재의 내면을 나타낸대. 기억은 어디 있니? 석류꽃, 피는 석류꽃,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보기 박스를 봤잖아. 그치? 짧은 여름밤도 촛불 한 자루도 못 나누긴 채 사라지게 되네. 여름밤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섬들 위에는 문득 석류꽃이 펴. 그리고 거기에서 저 태고적, 원시적 바다의 생명이 여기에서 이어져서 피어나는 걸 탄생하는 걸 느껴. 그러한 탄생에 나가 하나가 돼. 동참해. 연약하지만 강인한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특히 여기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디로 사라졌지? 그치? 어, 여기 나왔잖아. 주제가 이거야. 연약, 강인함 이런 게 어딨어? 없잖아. 그치? 일단 기억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저가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 꽃은 꽃망울이 어때요? 석류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리 없는 물보라가 꽃잎을 적신다고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가보죠. 니은은 소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움직임. 니은 야, 뭔가 이상하다. 맞는 거야? 맞아. 찌르락이 때가 왔다. 쌀 씻어 앉히는 소리처럼 우는 검은 새떼들. 찌르락이 때가 몰고 온 봄 하늘은 햇빛 속인데도 저물었다. 때가 있으니까 되게 어둑어둑한 거지. 시꺼멓습니다. 네. 저물어가는 하늘을 업고 자기 울음속을 떠도는 찌르락이 때 속에 환한 봉분, 무덤이 하나 보인대. 도대체 뭐니 이거? 누가 찌르락이 울음 속에 누워있단 말인가?
봄 햇빛 너무 뻑뻑해 오래 생각할 수 없지만 오랜 세월 지난 후 나는 저 새떼들이 나를 메고 어디론가 가리라.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봉분. 저 햇빛 속인데도 캄캄한 세월을 넘어서 자기 울음을 가파른 어느 기슭인가로 데리고 갈 거라는 걸 안다. 그래서 나의 저승, 죽고 나서의 길은 얘네들이 떠매고 가줄 것이다. 치료하기 때가 가고 마음에 늘 누군가 쌀을 안 친다. 쌀을 안 친다. 쌀을 씻어 안 치는 소리. 치료하기 때는 눈앞에서 사라졌어도 내 마음에 항상 인상이 남아있고 아무도 안 없는데 아궁이 앞이 환하다. 자, 보기 박스 잠깐만 보면 한 어깨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인데 한낮에 봄 하늘을 까맣게 덮은 칠레트를 보며 화자는 문득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죽음을 모든 인간이 맞아 필연적 귀결이자 삶에 내재한 것으로 파악하는 부분. 죽음이 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삶에 대한 더욱 깊은 긍정에 도달하는 부분. 그 부분이 마지막 엔딩이겠지. 와 화난 게 뭐였어? 무덤이 화냈거든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나눴나 봐요. 여기가 깨달음 얻는 부분. 여기가 내재돼 있다. 아니, 그리고 여기가 삶의 한 부분으로 내재돼 있다고. 삶을 긍정하는 부분. 이해되는지? 아, 주변에 대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과거에 대한 그림과 회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이렇게 속어를 통해서 선택될 수밖에 없어. 이해됐지? 나머지가 다 말이 아니야. 활기차 보이지 않는 불안한 존재 내면 이것도 아니고. 이 소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움직임.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움직임. 고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확실하지가 않아. 어쨌든 밤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밤에 꽃이 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정도. 치료할 때 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소란한 가운데 큰 움직임. 문제 좀 이상해. 별로 좋진 않아. 이해됐죠, 이제 이건 속어를 통해서 답이 읽어도 되거든. 또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고 금방 끝났네. 하나 뭐 더 해온 거 없니? 그러면 수특을 꺼내서 문학을 딱 하고 가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그때 이감 5회차까지 풀었었나? 시험 물게? 어, 이거는 푼 적 없죠. 미술과 특별장 기간에. 민법 569조 그런 거. 대답을 못해. 잠깐. 응? 일부러 문제 다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런 거? 안 했지. 이거 좀 되겠네. 잠깐 수특 문학 좀 꺼내고 있고요. 자,
응. 야.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할게요. 잠깐만. 자, 문화 봅시다. 이거를 최대한 빨리 우리 해보고, 그다음에 오전 시가의 경우 출제 가능성 있는 것 중에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디로 갔냐? 이렇게 못 찾지? 생각- 뭔가 멈췄어. 잠깐만요. 그때 84, 85까지 했었던 거고요. 86, 87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달포도 ip서기, 이거는 뚜렷한 주제의식은 없고요. 특정 시기의 어떤 풍경 사진처럼 어떤 특정 순간을 이렇게 포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는 청자가 되고요. 그죠? 청자. 벌레가 우는 고풍, 옛스러운 뜰레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가을 정도의 느낌. 다른 나의 뜰에 고요 앉아있다. 의인법. 다른 과일보다 향기롭다. 공감각. 시각의 후각화가 되죠. 다 현지형 시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여기서 호흡이 좀 느려지죠. 한 줄 한 줄 읽을 때. 그래서 가을 달밤에 어떤 충만한 풍경을 제목 그대로 달, 포도, 잎사귀 중요 소재를 제시하고 있고요.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포도가 그냥 익는 게 아니라 달빛으로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달빛이 스미고 달빛으로 인해 익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고요. 순위
포도나무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거나 고요 쓸쓸. 감탄형 종결어미로 영탄법을 드러내고요. 달빛에 젖었다 공감각. 그죠? 시각의 촉각화. 포도 알을 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 잎사귀들 또한 달빛에 의해 결국 자라게 되는 그런 거죠. 이 굴참나무, 자, 아침신데요. 요, 어디서 봤지? 본 것 같아. 응? 없어. 안 나왔었어. 교육청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것도 현지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애니메이션적인, 이거 내가 토토로 한번 보여줬었던. 그쵸? 막 잘하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서 이 시를 보면 되고, 이런 상승 이미지로 굴참나무가 가지는 어떤 생명력을 예찬하는 작품이 되는데요. 굴참나무가 그냥 솟아오르는 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상승 이미지와 어떤 동적 이미지죠. 나무라는 건 고정적인 존재인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아침 눈 뜨고 굴참나무는 이런 거리를 지나가고 마음은 달떠올라 흥분해서 해의 심장전 예감에 쌓인다. 그래서 마음을 가진 의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의인법. 왜 여기에다 의인법이라고 했지? 어쨌든 굴참나무의 마음 의인법. 자, 아이들 돕니다. 꿈에서 깨어나 얘네도 오르죠. 검은 수비로 킁킁킁 의성어인데 이들도 어때요? 공중을 오릅니다. 아이들이 숲 위로 오르고 공중을 오르고 누구처럼? 굴참나무처럼. 나무들은 일제히 손을 벌려 아이들도 손을 벌려. 그리고 하늘의 아이들의 길과 영생 하늘에 있다는 건 자유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 하늘에서는 새들과 무리져 비행할 수가 있다. 종달새처럼 혹은 꽁 비둘기처럼 이가지 저가지로 포르렁포르렁 의태어 날며 흘러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엔 아이들이 가진 어떤 역동성,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굴참나무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밑에 문제들 그 정도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기 박스 3번 문제. 생명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상징물을 활동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대상들 간의 유사성 내지는 일체감, 굴참나무와 아이들. 이해됐죠? 특히 상상의 세계를 그려냈다.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뒤에 문제로 또 가보죠. 아, 생명의 사원. 시가 꽤 한자어나 또 남성적 어조를 사용해서 되게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일연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못부정문은 시에서 못부정문에 걸리는 얘네들은 긍정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못부정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치열하고 지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조차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감당하지 못해. 감당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이 바로 여기서는 긍정적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언의 내용은 아라비아 사막을 구체화한 건데 생명이 살 수 없는 태양이 불살인과 자결 타오르고 모든 것이 다 죽은 영원의 시간에 흐르는 허무함이 존재하는데 오직 신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공간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일종의 극기 훈련할 장소인 거죠. 이곳에서 수련을 통해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혼자 서게 된다. 마치 수행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상황에 놓이면 결국엔 운명처럼은 반드시야. 예외 없이 무조건 나란 진정한 나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 같은 말. 진정한 자. 그 원시의 본연한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 만나서 그 원래 내가 가진 원시적인 어떤 생명력을 가진 내 모습. 아까 생명이 부대낄 때였으니까. 원래 내 진짜 생명력 있는 내 모습을 만나서 그런데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죽을래 차라리.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배우고야 말겠다. 내 생명력을 회복하고 말겠다라는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희망이 거처하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희망은 어디에 있다? 내가 겪은 상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옥수수 때와 또 뭐 있죠? 버드나무에서 발견하게 돼요. 자,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의인법 쓰고 뿌리를 내딛는 걸 발가락을 들이민다라고. 흙 밖으로 나와 있는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허공으로 내딛는 저 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의지나 끈기 이런 거 우리가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목 을 때까지 울컥울컥 하며 의태어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불쏘시개를 쓰는 젓가락, 부젓가락이라는데 뻗어낸 모양, 그 뿌리 같은 모양의 겹뿌리 같은 모양 그렇게 생겼으니까 마디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옥수수밭이 있는 언덕 저 버드나무는 또한 자기가 자기의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자기 흠집에 뿌리를 박는 거야.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 버드나무가 싱싱한 가지 잘라가지고 가지째 땅에 심잖아요. 뿌리 나 뿌리가 자라.
그래서 시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맷버들 골라 꺾고 보냅니다. 임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연인과 헤어질 때 남자한테 아주 싱싱한 버드나무 가지를 골라서 잘라가지고 줘. 그러면 당신 도착해서 지내는 곳 마당에다가 심어달라고. 그리고 밤비에 그 나무에서 새 잎이 나면 나인 것처럼 여겨줘. 나를 잊지 말라고 그거 주는 거거든요. 자,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서로 버드나무와 이 옥수수의 푸른 잎들이 서로 긍정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삶이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 그리고 버티는 거. 거기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보기 박스를 보시면 나는 삶의 과정에 맞닥뜨리는 실패로 인한 상처에 의미 있는 수용, 실현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근성, 아까 얘기했던 상처에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을 세워 스스로 버티는 그런 자아의 성장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음, 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미 출제됐습니다. 언제냐면 6평에서 나왔었어요. 역사. 그건 됐고. 요거 지리산법국세도 과거 수능에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현대시는 중복해서 낼 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건너뛸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전라도 가시네. 자, 전라도 가시네. 괜찮은 작품이긴 한데 현재 상황이죠. 어디서 북간도 술막에서 우연히 전라도 가신을 만난 겁니다. 가신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알록 쪽에 입맞춤을 잘했냐라고 추측할 정도로 상상할 정도로 눈이 아주 푸르고 얼굴은 까무잡잡한 햇빛을 태닝 돼서 그런지 가시네야 청자 호명하듯이 말을 건네듯이 말합니다. 나는 발을 얼구며 발이 꽁꽁 얼어붙으며 무쇠다리 철교를 건너온 함경도사는 나는 함경도 출신 너는 전라도 전라도라는 말은 없지 제목이 있었어. 바람소리도 혹여도 이제는 무섭지 않지만 예전엔 무서워했다가 이제 뭔가 좀 성장해서 이제 별로 안 무서워. 이런 자욱한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으로 괴로워했었다면 지금은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견디지 못할 건 흉참한 아주 흉악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은 불신과 두려움,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이곳은 북간도 술막. 만주 쪽에 중국 쪽 지역인 거죠.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안 좋은 말들을 품고 왔다는 뜻인지 이게 난 너무 좀 어색해요. 그 표현이. 눈보라를 뚫고 왔다. 시련과 고난을 헤쳐서. 아시나요? 너의 가슴 그늘진 숫적을 기억한 오솔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사연. 왜 그늘져? 힘든 사연일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기 왔겠어, 전라도에서. 여자가 혼자 못 고향에서 안 살고. 나는 헤매자. 헤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너의 사연을 듣고 싶다. 왜?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사연을 듣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술을 부어 남실남실 의태어 술을 따라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기게 해다오 나를. 그런 얘기를 해서 가난한 이야기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요거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요거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둘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언가 때문에 같은 시대적 상황으로 뭘 한 거야?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타국에 와서 만나게 된 거죠.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정보에 따르면 석 달 전에 왔다는데 단풍이 물들어 가을 천리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타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었을 텐데 그런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롭고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더냐. 두 낮과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서 너무 울어서 화물 열차가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뭐뭐처럼 지기법 유리창이 너무 울었기 때문에 흐렸었던 것이. 두 낮 두 밤이 아마 느릿느릿 달리는 화물 열차 타고 만주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었을까. 안쓰러운 거지 그때다가. 너 아마도 슬퍼고 외로웠을 텐데 울었을 텐데 어쨌니.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는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외모 다시 한번 묘사하고요. 다시네요. 울듯 울듯 울지 않으니 어쩌면 나름 뭐라 그럴까요? 이거? 어, 연약하지만은 않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않은 모습 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 자, 몇 마디 너의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거 뭐예요?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할게. 이곳이 전라도인 것처럼 느껴라. 그래서 위안을 해주는 겁니다. 추억 속에 잠기라고. 그래서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말하는 행위가 곧 너를 향한 행동, 너를 위한 행동. 이윽고 아침이 밝으면 나는 눈보라 휘감아치는 벌판에 우쭐우쭐 나설 거다. 어떤 의연한 태도를 읽어냅시다. 도피라기보단. 노래도 없이 자극도 없이 그렇게 나는 나서서 사라지게 될 거다. 흔적도 없이. 눈보라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나는 결국 또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나무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벌거벗은 나무란 뜻인데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두 팔을 잡고 의인법입니다. 겨울 나무들의 모습이죠. 벌거벗은 나무.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아름다운 별빛을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라고 나는 추측합니다. 팔을 뻗치고 있는 모습. 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 별빛을 싹 다 닦아내려. 씻어내려. 터진 살갗에 새겨진 나무 껍데기일 텐데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쯤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은 자꾸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이나 고달픈 삶의 흔적을 눈이 덮어서 가릴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버리고 다시 알몸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얘는 왜 자꾸 알몸이 돼? 당당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비록 구질구질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이고 그런 모습이 내 알몸에 그대로 드러나지만 숨길 것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은 그런 것을 덮는
부정적인 어떤 소재, 흔들어 털어버려야 될 어떤 거. 물론 이 내리는 눈, 자기를 덮는 눈은 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고. 알고 있을까? 도치법. 그들이 때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그들끼리 서로 그렇게 울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나가.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 나. 그런 겨울나무, 나목에 대한 공감과 교감, 위로를 표현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함께 울어준다는 거, 같이 울어준다는 거. 잠깐만 쉬었다가 볼까요? 예, 못 오네. 민서 기절했나? 지쳐서? 문수서가 어디서 듣는데? 헐, 뭔가. 어, 어, 오네. 음. 하품하는 소리가 녹음됐을 거 아니야. 이것이 진짜 약간 일시준지. 음, 그 남옥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나오지. 겨울 나무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참아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경제하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 이 근원적 슬픔이라는 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 여기에서 나오는 때때로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운다. 이게 내가 근원적인 슬픔을 얘기한 것 같아. 자, 그다음 윤동주의 병원. 스토리가 있죠, 이건. 젊은 여자가 병원 뒷뜰에 누워서 흰 옷, 환자복일 텐데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하는데 아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정보를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지. 자, 나비 한 마리도 없고 바람조차도 없어. 나도입니다, 도. 근데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근데 이때 돈은 뭐 또 하나의 것은 뭐 됐고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어. 그러나 젊은 의사는 아니,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고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의학적 진단을 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인 내가 앓는 증상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거죠. 이 지나친 시련과 이 지나친 피로감은 젊은 세대인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성세대는 늙은 의사는 그런 나를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합니다. 아마도 저 젊은 여자의 아픔도 그런 걸지도 모르죠. 일단 그거는 나중 얘기고 확실한 건 나의 증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꽂힙니다.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그때 기는 생명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것을 스스로 기원하면서 따라간 거고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그리고 내 건강도 함께 다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이건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의 건강 회복과 그 여자 또한 건강하게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행동. 그러니까 요즘의 인식으로는 되게 불쾌한 시선일 수도 있죠. 이해되죠, 선생님들? 하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다는 거. 김기택의 벽은 너무 쉬워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 됐어. 그 정도 됐고. 보기 박스 있는 문제들은 한 번쯤 살펴봐봐. 알겠지? 처음 보듯이 풀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요즘 근데 시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지 않니? 어떤가? 그때 다르지. 응. 자, 요 작품이 나올 거냐 눈물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여기서 나의 전체는 자 작은 생명이고자 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작은 생명,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 이거 다 뭐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을 마치 씨앗처럼 표현했고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내 전부라고 얘기하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았으니까 완전 무결한 거, 깨끗한 거, 가장 값진 것, 가장 최후까지 내가 지닌 내 몸에. 그때 그 눈물이 보면 도대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여기 나왔듯이 당신이라는 절대자가 이 세계 모든 걸 관리하고 담당한다고 할 때 나무에 꽃을 피우고 꽃이 시들어서 열매가 맺게 하는 것도 당신의 뜻인 것처럼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주고 다시 슬픈 눈물을 맺게 만든 것도 당신의 뜻. 이때 웃음은 뭐예요? 자식을 낳한테. 자식으로 인한 웃음과 기쁨인데 그 자식이 죽음으로써 슬픔이긴 하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또한 당신의 뜻이라는 깨달음을 오히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신의 뜻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깨달음에. 자, 요 강우도 뭐 크게 설명할 거 별로 없죠? 음, 이 내리는 이 비, 한 치 앞도 못 보게 내리는 퍼붓는 비, 이 퍼붓는 이 비가 나에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그 관계는 상황은 지속될 거라는 거. 그것을 실감하면서 끝나는 시입니다. 맨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여기 봐 사별로 인한 아내 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소재 밥상에 뭐 반찬 뭐 이런 것들 보통의 아내의 존재를 느끼지만 결국은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아내를 깨닫고 절망하는 모습이 맨 마지막 엔딩에 나옵니다. 그래서 B는
내가 아내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혹은 차단과 단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파밭가에서 파밭 가장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화자의 현재 위치예요. 물론 여기 계속 반복되죠. 뭐뭐 하듯, 뭐뭐 할 때, 뭐뭐 해라, 뭐뭐인 것이다. 이 구조가 계속 모든 연에서 반복되고요. 의미를 강조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색채 대비가 있고요. 요 두 줄은 멘트가 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저길 보면 이걸 알게 될 것이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로와 위안을 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묵은 사랑은 과거의 사랑, 지금은 헤어진, 혹은 지금 아직 사귀고 있지만 직전, 이별 직전에 오래된 사람. 소연인, 저, 묵은 사랑은 아니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뭐뭐 할 때 이걸 보아라는 의미적으로 난 같다고 생각해. 의미적으로는. 왜? 이렇게 보고 깨달음을 가져야 할 때로서 다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좀 굳이 구분을 그래도 세밀하게 하자면 뉘우친다는 건 후회인데 새벽에 준 조로 기억하십니까? 조로? 물 줄 때 쓰는 거예요. 무슨 줄줄줄줄 뭐 샤워기 샤워 그 손잡이 그쪽 있는데 물 나오듯이 나오는 물 줄 때 쓰는 거. 젖어 있듯 묵은 사랑이 대칭 뉘우치는 한 마음의 한복판에서 젖어 있을 때. 자, 뉘우치는 거 후회야. 지난 사랑,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일 때 너무 후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먼지 앉은 거울 너머로 너의 그림자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 묵은 사랑은 좀 잔잔하게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움직인다. 미련이 일어날 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살문계의 껍질이 벗겨 묵은 사랑이 떠나갈 때. 근데 웃기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건 어떻게 떠나가는 걸까? 계란 잘못 삶으면 진짜 살점 다 떨어지면서 껍질 벗겨지잖아. 근데 맥반석 이런 거 파는 거, 그, 마트나 이런 데 사는 거다 깨트려 먹으면 되게 만지면 딱 깔끔하게 떡떡 떨어지잖아.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떠나간다고 할 때, 삶은 계란의 껍질이 묵은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상실감에 너무 젖지 말고 새로운 것을 얻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해. 아니.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당신이 없는 나의 처지 혼자에서는 그 아름다움도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들. 여기서 산그늘은 도망가 버렸대죠. 산그늘은 오히려 나를 떠난 당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자, 그리고 그대를 비유하는 게 소생딸. 내 마음 가리키는 거, 마른 지푸라기. 기다림에 지쳐서 말라 비틀어진 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해 봐도 되고요. 하얀 서리가 낀다라는 건 계절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점점 차가워지고 힘들어지는 내 마음 상태. 점점 견디기 어려운. 들국은 가을에 핍니다. 그래서 설이랑도 어울리죠.
자, 내 마음에 끼어가고 달까지 지면 막막한 어둠 천지인데 하얀 설이 다 마음의 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 마음 상태, 당신이 없는. 정신과 자극 지각을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이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뜻보다는 나를 비유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당신이 없으면. 그 정도를 봐주고 나머지는 됐죠. 난 이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아. 역설인에서 과거의 사람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 나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뜻인데 해설은 나는 그 시를 그 어, 사랑과 관련된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시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랑과 결별하려는 의지라는 건 좀 어색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 문제지에서는 수특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버렸어요. 해석을 해버렸어. 음, 음, 넘어가 볼까요? 흙이라는 적금. 흙이라고 하는 명사를 마치 흑흑흑이라고 해서 의성어처럼 처리해가지고 이 흑흑흑이 슬퍼서 소리내는 흑흑흑처럼 들리죠. 그래서 눈물 냄새라는 게 저 내면 깊이서부터 그 흑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이름의 존재의 슬픔. 그리고 여기서 흑은 지금 보면 이 작품에선 모성을 상징합니다. 그죠? 모든 걸 낳아요. 생명의 태반, 또 사람이 죽어서 돌아갈 곳인 걸 나는 모른다는 반어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알면서. 그걸 몰라도 다만 흙을 사랑한 도자기, 도예가가 달덩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가마니의 곡식, 씨앗이 생산으로 보답받는 것도 보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부는 그걸 농사라고 필개인 그래도 흙이 가진 것 중에 이런 생산 능력 달덩이조차도 낳는 상상력이지 동화적 상상력인데 곡식을 한 줌 씨앗을 어마어마한 이게 불려서 되갚아줄 수 있는 보답해주는 흙이 가진 그런 모습 또 있지만 그보다도 더 부러운 건 그런 능력이라기보다 이름이 좋다. 이름이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런 아름답고 슬프고 아름다운 생명 그 목숨의 메아리 그 소리가 그냥 불러보기만 하면 그 느낌이 들려온다 놓고 이것이 들려온다와 요 소리는 같은 거. 애매한 지점입니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 자, 우물을 파놓으면 하늘이 있을 때 하늘이 이 안에 비치겠죠. 그것을 퍼내는 겁니다. 그죠? 요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래야 퍼내는 건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물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일 수 있겠죠. 우물에서 퍼내는 게 물인데 하늘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퍼서 주는 거죠. 그럼. 그 행위와 같은 걸 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그러한 소리 같은 게 어디서 나요? 어디서 들려요? 흑흑흑 하고 글을 불러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감동적인 것이고 슬프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나눠주는. 느티나무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죠? 자, 나무에서 수액을 빨며 매미가 웁니다. 그죠? 나에게서 피를 빨며 모기가 자기 배를 채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먼 길을 걸었다 해서 땅 위에 붉어진 뿌리를 발가락이라고 비유하면서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인식합니다. 느티나무를. 이 굳은 살의 옹이의 뭐 이런 발등의 발가락을 보면 고생해 왔다. 고생해서 살아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때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너와 나는 참 멀리서 왔거나 어디서 왔느냐? 어떤 어, 짝으로 여기는 동반자로 여기는 같은 처지로 여기는 인식이 나타납니다. 자, 부러진 가지 그 껍질 안쪽은 썩어가서 몸통은 비어가는데 거기에 풀 몇 폭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거죠. 그 안에. 자기를 썩어서 비움으로써 썩어져서 비워짐으로써 오히려 새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느티나무가 죽고 난 다음 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느티나무는 이렇게 느티나무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다른 생명의 거처가 되겠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성찰해 보는 거죠. 인생을 성찰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삶은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은 다른 생명의 탄생의 공간일 수 있어, 자궁. 그러니 상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구멍 난 거 덮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다. 왜? 나도 겪은 상처나 구멍이 있다면 그것이 또 누군가가 기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지. 그 깨달음으로 여기 모기를 잡지 않는 겁니다. 전기체 어디서 전기체. 그리고 지금까지는 외로웠었지만 이제 덜 외로울 거라고 다시 인식, 예상하면서 나오는 작품인 거죠. 자, 여기에서 자연은 모성성, 생생의 근원에서 설명하는 모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연의 모성성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 헌신적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실제로 우리의 몸도 다 뭐예요? 엄마한테서 태어났죠? 엄마의 피와 살을 내가 받아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가져가야 될 것을 내가 가져가서 모성이란 그런 거죠. 자, 이거 받아서 우리 민선